선비문화관광진흥원 주관으로 인문학 강좌, 군자와 소인이란 주제로 최영갑 성균관 교육원장이 2시간가량 강의를 2020년 10월 16일 오후 1시부터 안희유도회관 강당에서 했다. 먼저 이대효 진흥원 이사장이 행사를 설명하고 남계서원 이창구 원장이 인사말을 한 후 임영선 성균관 부관장의 축사를 하였다. 이어 안희한교 신왕용 전교가 격려사를 하고 최영갑 관장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문학 강좌를 했다. 최 관장은 강좌에서 군자와 소인은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될까, 군자가 따로 있고 소인이 따로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 먼저 군자란 영어로 젠틀맨이라 불리며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가 바른 남자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인이라고 한다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릇에 비유한다며 그릇이 작고 협소한 편을 통칭 소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시간가량 설명하였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계유산 남계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사업을 맡고 있는 이대효 진행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남계서원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체험 향교성 문화재 활용사업, 그 중에서 우리 남계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사실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영향으로 다 연기되고 중단되었던데 이제 1단계로 완화되고 나서 지난 10일부터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 강좌 제1회차 첫 강좌를 열게 됐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1강좌를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성균관 교육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최영갑 박사를 모시고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아직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이제 강좌 끝났던 유교 아카데미 이후 예산 지원을 우리 최영갑 박사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먼저 부탁드리시고 우리 이제 세계유산 남계서원이 작년에 이제 우리 9개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수서원에 이어서 우리 남계서원이 두 번째로 이제 만들어진 서원이고 전국에 있는 서원의 건축 양식이 우리 남계서원을 본받아서 다 만들어졌다는 이런 이제 자부심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문화유청 활용사업에 남계서원 원장님을 모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먼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벚꽃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요즘 시절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쓰고 하는 걸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저 자신도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쁜데 이 자리에는 우리 방금 소개를 드린 대로 우리 중앙성균관의 최영갑 단장님이 직접 오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도 해주실 거고 또 성균관의 부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임영선 부관장님께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빛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향교의 유림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신왕용 전조님 그리고 경부 유도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남계서원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는데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빌려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남계서원 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시절이 또 많은 사람 오는 거를 또 이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대호 우리 유교 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서민문화진흥원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문화재청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코로나가 있는 바람에 늦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고 문화 강좌는 오늘 처음 다시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은 요즘 세상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정말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옳고 그름이 구분되지도 않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과거에 유교 문화로서 인민예진을 중시했던 우리 선비의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이런 것이 다 쇠퇴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지은갑 단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건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람답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문학 강좌가 오늘 시작되는 개강식에 특별히 우리 성균관 부관장님이신 임영선 부관장님께서 공임을 해주셨습니다. 예,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자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오늘 만약에 참석자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좀 일찍 문자를 보냈으면 오늘 이 자리가 비자고 텐데 또 사람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는 것도 걱정이 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 회장단에서 참 연락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 좋은 강좌 들으시고 모두 오늘 좋은 이 대시를 빌면서 인사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교님 축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지금 만 가을이죠. 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좀 다닥다닥하게 앉았는데 한편으로 좀 약간 부족함도 있습니다만 이래 또 행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먼저 우리 최은갑 단장님께 유교 문화 우리 그 전문 강좌를 참 하게 된 그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또 유교 문화 활성화에 대한 그 강좌가 전문 강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남계성 이창구 그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은갑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안희
향교의 향내의 유림에 대한 어떤 오늘 강좌는 참으로 유익하고 우리 안위로 가서는 성균관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강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 원장님을 또 제가 단장님 이분들께 세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래 해서 좋은 강의를 선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상 오늘 이 강좌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계선 문화재 활용 사업의 주체는 문화재청이고 후원은 경상남도하고 우리 함양군에서 지원이 되고 주관은 우리 남계사원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 문화 강좌의 이제 주제는 우리 함양을 빛낸 인물들 그분들의 이제 어떤 역사적인 측면 또는 선비 정신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습니다. 우리 첫 강의는 우리 저기 남계선 저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숲길 따라서 쭉 뒤쪽으로 해서 청계선 뒤에 숲속으로 해서 숲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둘레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둘레길 이름을 군자의 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 군자의 길 안에는 출발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까지 총 1분부터 30분까지 이제 간판을 세워가지고 노무 속에 나오는 우리 군자의 마음가짐 4글자씩 이렇게 새겨서 위쪽으로는 새겨놓고 아래쪽에는 그 세운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얘기, 풀 얘기, 야생화 얘기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농어도 공부하고 우리 자연 생태계도 공부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이 콘텐츠를 우리 이제 또 하나의 우리 함양의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어에 나오는 4글자씩을 사자논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사자논어를 쓰신 오늘 저자님을 사실은 첫 번째로 모셨는데 우리 최영갑 박사하고 다음 주에 오시는 성심여대 김영재 교수하고 그 두 분이 쓰신 이제 책인데 오늘 사실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구매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함양에 큰 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명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제를 맞춰서 오늘은 군자와 소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냐 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갑 박사를 모시면서 내년에도 우리 여기 아카데미 예산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이 이쪽 또 우리 이 함양 지역에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국고가 아닙니다. 원체 열정적으로 잘 하시니까 심사위원들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되는 거지. 제가 물론 그 사업의 총책임자기는 하지만 제 입김은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하고 가까운 데는 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요새 우리 텔레비전에 아침마다 뉴스에 나오면은 다 부정비리가 뭐로 생겨요? 가까운 그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하고 아주 가까운데 아니면 좀 덜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덜 가까워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오랫동안 봐왔고 또 우리 정교님 또 지부회장님 또 이전 정교님 쭉 관계를 계속 가지고 왔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믿고 우리 심사위원도 계획을 아마 잘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사님들이 우리 남자 유림들보다 훨씬 더 많으세요. 이것도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안희 지역이 좀 선진적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저께 제가 강원도 지역에 또 우리 또 이 순회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한 60명 모였는데 그 모인 곳 가운데 한 향교가 유도 회장이, 우리는 지금 김 회장님이 계시지만 거기는 유도 회장이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성 유도 회장이 아니라 그냥 유도 회장이 여자야.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서 그 향교에게 또 다 같이 박수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남성 여성 없습니다. 예전에는 향교에 누가 감히 여성이 들어와요 뭐 이랬죠. 어디 서원에 뭐 향사에 여성이 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교 이념 자체도 이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여사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올해 대학원생 박사과정 수업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저하고 1대1로 수업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1대1로 수업하는데. 많으면 수업이 잘 되는 것,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두 명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뭐 거리 2m 정도로 띄어져 있으니까 저는 마이크 복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지금까지 저보다 더 많은 연륜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아마 접하고 또 만나고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잘하죠.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우리가 아마 일상 속에서도 오늘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또 주고받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근데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있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또 있죠. 우리가 행복한 거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 돈이 많아서? 어저께 제가 원주에 교육 갔다가 그 원주에 대학 후배가 있는데 시인이에요. 근데 시인인데 그 원주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굉장히 막 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부자가 된 졸부들이 많은데, 그 졸부들 가운데 자기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관련 이야기를 해주는데, 삼형제의 딸 하나, 그러니까 삼남일녀가 있고, 그 친구가 둘째인가 뭐 그랬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한테만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장남한테 물려준 재산이 토지가 수용되면서 250억이라는 돈이 생긴 거예요. 또 아버지가 그걸 250억을 다 장남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이 물려준 사실을 동생들하고 딸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은 거야. 이 250억을 받은 이 유산을 받은 사람은 세금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 날려먹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화병에 돌아가셔버렸네. 화날 만도 하죠. 그런데 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실 또 재산도 또 없어요. 다 날렸으니까. 그렇고 이제 동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 모든 유산이 거리 갔고, 딸한테는 요새 똑같이 배분이 되는데 하나도 안 됐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딸네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딸은 또 어떻습니까? 유산 한 푼도 못 받았지. 거기다 어머니를 또 모셔야 되지. 한 2달 지났는데 어머니가 다시 아들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무 능력이 없대. 그래서 어머니한테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용돈을 하나도 안 줘서 먹고 싶은 뭐 우유 하나도 못 사 먹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딸대로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고, 형은 형대로 또 이미 다 말아먹어버렸고,
결국 돈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상과는 달리 그 돈 때문에 그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갈 데 없고 어머니 뭐 사드시고 사드실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의 친구인 그 집으로 결국 모셔갔대요. 왜? 거기는 먹고 살만은 하니까. 그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은 하니까.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꼭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아.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수용이 많이 돼서 그걸 가지고 부모 보양 잘하고 형제들한테 골고루 다 나눠주고 이런 이야기는 저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부분에서도 나올 텐데요. 바로 이러한 이 문제들을 누가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의학에서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내 심성을. 왜? 우리는 욕심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 식물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없어졌다 또 생기고 없어졌다 또 생긴다라고 하는 게 옛날 성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겨나는 욕심을 어떻게 돼? 계속 다시 없애고 하는 작업들을 해내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양. 요즘 사람들은 그 과정이 없어요. 공부는 배우는데 수양의 과정이 없으니까 욕심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없애는 방법들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회장님께서 향교에 출입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쓰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고요? 정승같이 쓴다.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학은 어디를 택하냐? 바로 정승같이 벌. 개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승같이 벌어라. 즉 올바른 부를 찾아라. 그리고 올바르게 써라.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 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저 사람은 그릇이 커. 그 사람들 보면 많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속이 밴댕이야 밴댕이. 이 밴댕이라고 하는 저 생선 그 속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속이 작았으면 밴댕이 속만 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량을 나타내는 거야. 크기. 얼마나 큰가. 그게 하루아침에 커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100원짜리 하나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어요? 500원짜리 네, 괜찮습니다. 이따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있으시죠. 500원짜리 했다가 이제 100원짜리. 자, 이 그릇에 제가 이 작은 동전을 하나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가죠? 왜 튀어나가요? 그릇이 작아서 튀어나가지. 그릇이 만큼 컸으면 물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튀었으니까 그릇이 만큼 되면 이 물은 안 튀어나가죠. 그릇도 크기에 따라서 어느 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여기 남성 유림분들, 우리 또 여사님들 집에서도 똑같이 아내, 남편 다 봐도 툭 찔러가지고 화를 벌컥 내는 배우자가 있는가 하면 툭 찔러도 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야. 호랑이가 엄청나게 큰 짐승인데 옆에 강아지 새끼 요만한 게 가가지고 호랑이를 야금야금 약 올리면 호랑이가 어떻게 할까? 아웅하고 확 잡아먹어버릴까? 절대 안 그래요. 에이 귀찮아 하고 그냥
머리 한번 흔들고 발 한번 밀어버리고 말지 절대 못 잡아먹어요. 왜? 내 상대가 아니니까. 큰 인물이 있는데 작은 사람이 옆에서 헐뜯는다고 헐뜯어지겠습니까? 절대 헐뜯을 수 없어요. 그 헐뜯는 사람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과연 그릇이 클까? 집채만한 바위를 집어 던져도 그 물이 아무리 튀어도 넘치지 않는 넓은 바다 같은 그런 인물, 또 저렇게 작은 종지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인물들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말하는 이 군자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젠틀맨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비슷해요. 우리 이 미국에서 연설할 때 연설자가 제일 많이 제일 첫머리 서두에 하는 말이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ladies는 우리 여사님들을 가리키고 젠틀맨은 이제 남자 신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해요. 사람 됨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 바른 남자, 즉 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향교에서 또 우리 서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절이죠. 예절, 예의. 사람들을 만나서도 올바르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형사를 지낼 때도 거동이 반듯해야 되고, 말씀을 하나를 해도 온당하게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철량되지 않고, 이걸 바로 젠틀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학에서 말하는 군자라고 하는 용어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군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쓰는 용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형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같이 보시죠. 자, 여기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자, 멋을 부릴 때 우리 포도주잔에다가 젊은 사람들 많이 마시죠. 자, 시원하게 여름에 맥주 한잔 하면 또 더위를 가실 수 있죠. 자,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릇이죠. 자, 물 먹을 때 쓰는 물컵,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 자, 요게 뭐예요, 바로? 간장종지. 예.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들, 특히 여사님들 옛날에 시집갈 때 어머니께서 좋은 그릇들 장만해 주셨죠. 다 그렇게 해서 따님들 시집 보내고 또 그러셨죠. 예. 자, 그러면 좋은 그릇을 가지고 시집을 간 사람이 그 좋은 그릇은 언제 내놓고 사용합니까? 손님 왔을 때. 손님 왔을 때. 저는 그거를 손님 왔을 때만 쓰라고 하지는 않고 싶어요. 왜? 자,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여기다가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좋은 거를 주고 싶을 때 담아내는 그릇도 최고 좋은 그릇에다 담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손님, 또 어쩌다가 한 번 오는 집들이 왜 여기다가 좋은 거를 줘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깨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릇은 하나만 빠져도 이 빠졌다고 다 교체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자, 유교의 친친인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깝게, 그리고 그걸 미루어서 이웃에게까지. 요게 유교에서 말하는 친친인민이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내 부모 형제 자녀들한테 주듯이 좋은 그릇 좋은 옷 있으면 그들에게 먼저 베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유교적 이념에 가장 가깝다. 이 그릇도 마찬가지. 다양하게 그릇이 다 용도가 달라요. 사람들도 재주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큰 그림을 잘 그려, 계획을 잘 세워. 어떤 사람은 아주 세밀해서 뭐 숫자 계산에 등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조직을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끌고 가.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입에서 이 10원짜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 10원짜리 나오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10원짜리가 뭔지 모르세요? 아시죠? 쌍시옷 들어가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 다양한 그릇 중에 과연 나는 간장종지만큼 작은 그릇인지, 나는 또 꼭 필요한 제기에
가까운 그런 용도를 가진 사람인지 아마 스스로가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지향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방법이 있어야죠. 나는 간장종기니까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는 그런 거는 좀 고치면 훨씬 더 좋겠는데?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냅둬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게. 이거는 천하의 바보 멍충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단점이 있으면 그걸 극복을 해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지. 아니 그러면은 맨날 단점 가지고 사람들 피해주고 사람들 이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게 사는 게 그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인가요? 절대로 그 옆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단점을 지적해 준다면 그 사람은 내 스승이에요. 스승. 근데 우리는 단점을 지적해 주면 스승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돼? 괜히 그냥 막 멀리하고 싫고 막 그러죠. 아닙니다. 예. 우리 한약이 몸에 좋으면 입에 반드시 쓰다 그러죠. 몸에 좋으니까 쓴 거예요. 근데 사탕같이 달콤한 건 어때요? 몸에 나쁘잖아요. 나를 옆에서 계속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건 경계해야 돼. 경계해야 돼. 왜?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사기칠 줄 몰라. 어른들이 제일 잘 당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막 올려주면 아주 우쭐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근데 그거는요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내 앞에서 나한테 꿀 발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충고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 성공합니다. 순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은 그릇이었다면 이거를 무한히 넓은 그릇으로 확장시켜 갈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디에 꼭 필요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때만이 아니라 다른 때라도 어디서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그릇으로 딱 한정돼 버리면 용도가 거기에 국한돼 버려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그 그릇이 조금 더 다양하고 많게 쓰여야 돼. 우리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큰 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걸 잘하지만 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 일을 계획할 때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밀하고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강하게 부딪힐 때는 또 강하게 부딪혀야 되고, 부드럽게 봄바람처럼 사람들을 녹여 들어갈 땐 또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늘 강한 사람 보세요. 좋게만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이 늘 강한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세밀하고 때로는 크고, 이런 것들이 내 하나의 몸에 다 갖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군자. 내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다 맞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공자께서는 맹자가 설명하기를 공자를 시중의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중, 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때에 딱 맞는다는 건 뭐예요? 말해야 될 때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바꿔 버리면 어떻게 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해버리면은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가죠. 또 말을 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게 선비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 이 취사 선택이 아주 잘 맞는 사람, 그게 바로 공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자의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유교의 이념을 따라서 간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함께 계신 여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희 함양 지역의 어른들은 농사일을 제껴놓고 여기에 와 계신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농사보다 더 많은 거를 사실은 얻고자 와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겠죠. 공자께 질문한 제자가 있습니다. 선생님께 농사일을 배우셨습니까? 왜 물었겠어요? 농사 아는 거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노련한 농부보다 못해. 농사를 배우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 나한테 오지 말고. 그게 공자예요. 공자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공자는 어떤 인물이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게 공자인 거예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먹거리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맛있고 유익하고 건강에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요건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을 거다. 라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인물이지 벼 한 포기 콩 하나 어떻게 심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정말로 내가 그동안 어떤 그릇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나는 그릇이 아니다. 무한히 넓은 것들을 담아내기도 하고 그래 이제는 아까 그 호랑이가 강아지 다루듯이 누가 옆에 와가지고 헐뜯고 누가 옆에 와가지고 툭툭 쳐도 이제는 그냥 호랑이가 강아지 보듯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절로 강아지가 되는 거고 나는 저절로 범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두드리는 대로 나도 같이 맞받아치면 어떻게 돼? 나도 똑같이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넓은 그릇이 되면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자불기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때 요즘에는 이제 또 법무부 장관 가지고 시끄러운데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아시죠? 두 글자 이름을 가진 분. 그 두 글자 이름을 가지신 분이 청문회에 나가고 뭐 법원에 출석하고 하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나는 몰라요. 내 마누라가 알아요. 내 마누라가 다 했어요.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집에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 집사람이 알아서 하는 다 있고 여기 여러분 계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 사람이 하는 경우 바깥 사람이 하는 경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유교에서는 불어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바깥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안 일을 얘기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칙이 우리 유교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조국의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지만 큰 일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돈도 단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 뭐 이런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나는 몰라요 하면은 어떻게 돼? 나는 바보요 하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원인을 찾을 때, 잘못된 원인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에요. 이건 네 탓이야. 우리가 어려서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해서 사는 동안에 계속 그래요. 공부 못하는 이유 뭐야? 실제는 자기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 실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안 보내줘서 돈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빠서 내 머리가 거기 닮았다고 핑계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제대로 깨달으면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목적이 지금 없는 거야.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뭐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스승이 할 일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있으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아침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그럼 나 하고 가장 빠른 길로 내려오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제가 서울 출발할 때 집 문 앞을 나와서부터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데 애들도 똑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할까?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은 아이는 학교를 그만둬도 괜찮아요. 왜? 목적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나 다 공부하면 되는 거로 천만의 말씀. 누구나 다 공부해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모든 걸 부모한테 핑계를 지우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에 핑계를 지우기도 하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회에서 그 국가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청문회 하면 전부 남 탓하기에 바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돼 있어. 너무나 내 탓이요, 내 안으로 돌려야 돼, 내가 잘못이다. 맹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맹자께서 그 사람한테 예의를 다 갖춰서 충분히 공경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 상대방은 맹자한테 아이고 참 너 잘났다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거기서 이상하네, 내가 예의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저 모양이네. 맹자가 그래 너 다음부터 안 본다 이랬으면 맹자가 아니야. 맹자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만나도 똑같이 또 잘해요. 근데 상대방은 또 안 바뀌어. 그래도 맹자는 또 세 번째 만나도 또 잘해요. 그래도 안 바뀌어. 적어도 3번은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돼? 안 바뀌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안 만나면 돼. 절교하는 거야. 네. 즉 무슨 얘기냐? 한 번, 두 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냥 한 번에 그냥 무조건 딱 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한 도리를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 나름의 이 어느 정도 이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한 번에 끊어버리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기분 나빠 있거나 뭔가 불편한 일이 있거나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3번, 4번 내가 최선을 다한 뒤에 절교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그건 뭐냐,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내 안으로 책임을 먼저 느끼자.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이 여사님들 요 글자 어디서 본 기억 안 나시죠? 뭐 누구 노래요? 네, 김건모 노래에 나오는 노래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그 뒷말이 더 중요해 사실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자식은 부모, 부모는 자식, 회사 사장은 직원, 직원은 사장. 서로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나만 알아달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줄까? 너는 천벌에 나오잖아. 하기시습주면 불영여로하라,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락고하라, 인부지 불원이면 불액분자고하라. 맨 마지막에 인부지 불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냐, 또한 분자가 아니겠는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쳐? 아무 영향 안 미쳐.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내 스스로의 문제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알아줘도 안 내는 게 분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준다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런다는 거지. 그건 분자가 될 수가 없다. 정말로 진정한 분자는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래서 공자는 마음에 불혹이라고 하는 경지에 올랐다. 혹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뭔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맹자는 40이 부정신이라고 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두 분 다 공통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삼은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다 마음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미 부정신의 경지는 뛰어넘어야 돼요. 다 넘으셨죠? 지금 외물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재물에 흔들린다거나 뇌물에 흔들린다거나 자리에 흔들린다거나 뭐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연세예요. 바깥 환경이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걸 잘라내고 차단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김건모의 노래처럼 정말로 내게 이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지을 수 있을 때 남에게 핑계를 대지 않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철의 제왕이라고 하는 카네기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뽑아 나왔는데 그중 1번이 뭐예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으로 짚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뒤에 뭐 자기 비하, 목표가 없고 쉽게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쭉 실패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내가 실패했으면은 이거 왜 실패했지? 이것을 내 안으로 돌이켜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데, 남에게 핑계 지우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 주어서 자기 자신은 빠져나가야
다음에 합리화시켜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똑같이 실패한다. 이 투자에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투자에도 법칙이 있대요. 아까 제가 졸부 얘기했지 않습니까? 250억이 생겨서 그걸 어디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경영하게 대해서 이만큼만 알았어도 60%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 60원만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대치예요. 이걸 넘어가면 안 돼. 나머지 40%는 비상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 없지만 자식이 사업을 하다 잘못되면은 부모한테 가서 자금 좀 대주라고 부모는 집 담보로 해서 돈 대주면 나중에 다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자식이 그럴 때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망하면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부모한테밖에 없어. 그때 걷어주는 거예요. 근데 같이 투자해버리면 어떻게 돼?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이거는 작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우리 유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친구는 물건은 같이 쓰는 겁니다. 옷도 옛날에 말도 요즘 말하면 자가용이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 빌려줘야 돼. 근데 빌려주는 개념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친구 간에는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주는 개념으로 가요. 그럼 주는데 뭐 내 재산 다 줘요? 아니잖아. 내가 줄 수 있는 한계에서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만나도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동창회 모임에 돈 빌린 사람은 안 나갑니다. 왜? 내가 돈 빌린 그 친구가 나오면 나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안 나가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죠. 이놈이 언제 돈 줄까? 그럼 친구 관계 깨지는 거예요. 네. 물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 그 기준을 잘 파악을 해야 그 한도 내에서 내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친구가 아니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누구에게 통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하는 거예요. 흥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원인을 빨리 분석할 때 그 책임이 다른 데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거부터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논어에서 군자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 무엇을? 잘못의 원인을. 소인은 타인에게서 그 잘못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마치 내 안에 세뇌시키듯이 가는 겁니다. 우리 가끔 북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저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김정은인가요? 예, 김정은이한테 저렇게 절절 매고 엊그저께 이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서 보면 달라요. 저는 한 15년 전에 평양에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마스게임이라고 그랬죠. 이 지체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 평양에서 제일 큰 이 운동장에서 하는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관중들은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밑에 이제 이 실제 모습들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은 연습을 한 사람들이. 그것만 한 6개월 이상 연습을 한대요. 연습을 하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제 머리로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저게 인간인가 할 정도로 엄청나요. 운동장에 2만 명, 3만 명이 깔려 있는데 이게 바꿔치기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게 1분이 안 넘어가요. 1분이 안 넘어가는데 샥 바뀌어 있어. 사람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2시간 동안 해요. 2시간 동안.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남한이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선전하는 대로 보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랬습니까? 옛날 자유당 정권 시절부터 군사 정권까지 쭉 이어하면서 그 시절에도 우리도 똑같은 거 했어.
근데 우리도 어떻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여기 눈물 안 흘리는 분들 몇 계세요? 다 우셨을 거야. 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첫 번째 대통령이니까.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안 우셨을까? 다 우셨을 거야. 그것도 일종의 세뇌의 한 방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세뇌는 결국 사람을 바꾸게 만들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뇌시켜야 돼. 우리 자신을. 왜?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성인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야. 너는 잘 될 수 있어라고 꾸준히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느닷없이 꼴등하는 애한테 야 너는 1등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 왜? 걔가 웃어버려요. 왜? 너무 털물이 없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뇌는 저 사회주의 같은 세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사람을 바꿔간다. 즉 맹자가 말씀하신 성선설처럼 너는 정말 훌륭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노노마 맹자에 늘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수민금은 누구고 이 요임금은 누구고 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유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향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나는 유학이 너무 어려워. 한자가 어려워. 가서 이 어른들 모시고 예절 배우고 하려니 힘들어. 그거야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애초부터 갖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향교에 오면 어른들이 잘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 공자께서 노노에 뭐라 그래? 노자 안지하고 소자 회지라고 그랬어요. 노인들은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이게 공자의 목적이야. 소자 회지, 어진 사람들은 품을 했자. 품어줘야 돼. 근데 품어주지 못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교의 이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여성들,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넓은 유림들. 그게 바로 여사, 군자인 분들이다. 그분들이 와야 우리 유교가 진정한 의미의 유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유교가 되는 겁니다. 이 소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이걸 보려고 하지 않아도 군자만 보면 소인은 거기에 상대적인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자만 생각하면 돼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에만 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전 단계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배웠으면 생각을 해야 돼. 즉 효를 배웠으면 효를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효를 하려니까 뭐 용돈 드리고 뭐 맛있는 거 한세 드리고 전화 잔뜩 드리고 방문하는 거 이것도 물론 효도 하나긴 하죠. 근데 진정한 효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리고 스스로 표현하게도 좀 해봐야 돼. 그리고 실제 가서 실습도 해봐야 돼. 왜? 그래야 왜 어른이 소중한지, 왜 부모가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책으로만 부생하시나시고 무고가시니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것만 가르치다 끝나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 글자 왜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실제 낳은 건 누구야? 어머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거기서부터 막혀버려요. 사자성어를 가르치면 거기서부터 막혀. 아버지가 낳았나? 엄마가 낳았지? 이렇게 바뀌어요. 왜 이 우주를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하고 그 음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이치를 아이들도 다 이해합니다. 왜? 이미 걔들은 산수, 수학 다 배웠기 때문에 이미 자연과학, 물리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알아요. 충분히 설명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은 아마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적이 없죠. 어렸을 때 다 똥기저귀 빨아가지고 다 키웠을 겁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일회용 기저귀 뭐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을 때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 병원에 들어서 아마 입원해 계신다면 소대변을 갈아주셔야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원에 누워 계세요. 내 자식들이 소대변 갈아줄까? 간병인 쓰죠? 다 간병인 써. 이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쳐봤자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공부와 같이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진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 이 안위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골목골목 가면은 지금 차댈 데 없죠? 차댈 데 없죠? 지금 한 집에 차 2대인 집 이제는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러워했죠. 외국에는 차가 2대다. 한 대는 여행 갈 때, 한 대는 출퇴근할 때. 2대다. 실제 제가 1990년대 후반에 독일에 갔더니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2대 있는 집안은 아주 부잣집 빼고 없었던 때예요. 2000년 밀레니엄으로 가기 직전에. 근데 가봤더니 집에 담이 없어요. 담이. 우리는 그냥 막 가련원이라고 땅 누가 뺏어갈까봐 측량원이라고 다 담을 쳐놨는데 그 나라에는 담이 없어요. 그래서 시내에 빼놓고 일반 그 주택에는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그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개구멍이라고 하는 대로 짐승들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눈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도둑이 있어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차 하나는 작아. 우리나라 옛날 티코 같은 차들. 작은 차 하나, 그리고 하나는 진짜 큰 차야. 여행 갈 때 뒤에다 보트 달고 가는 이런 차들이 꼭 있더라고. 이게 선진국이나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꼭 그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이제는 차 가지고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이 시골까지도 전부 차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한때 그랬죠.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외제차 타면 누군가가 그럴싸하게 볼 것 같아. 그래서 외제차를 타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를 제가 안에서 운전한다고 해서 그 차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나는 내가 그 차를 타고 있지만 그 차가 멋진지 좋은지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냥 내 차가 이거구나, 이런 메이커 있는 차구나 라고 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진짜 멋진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 저 차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쳐다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전문가가 아주 비싼 차를 사놓고 그 차를 자기가 운전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운전을 시키고 자기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고 있어요. 야, 내 차 멋지다. 왜? 안에서는 못 보니까 자기는. 나는 실제 그 멋진 차가 굴러가는 걸 보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내 만족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보든 말든 내 만족에 빠져가지고 멋진 거를 바깥에서 누군가가 봐주기를 기대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허례의식이라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데 너무 치우쳐 있다. 지금 바깥 나가면 어때? 외제차? 굴러다니는 거 너무 이제 많아. 그리고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절대 질이 안 떨어져요. 외제차 사면은 리콜도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사. 중국에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그 중에 또 아주 특징적인 회사가 진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화장품 회사. 그 다음에 미용사 모아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 미용을 잘한답니다. 머리를 잘 만듭니다. 특히 여자들.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미용실만,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미용실이 아니에요. 미용실 하나 차려도 한 300평, 400평 되는 미용실을 차려요. 직원만 20명, 30명. 그냥 가니까 풀 서비스인 거야. 그러니까 가면은 완전히 그냥 공주 대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비싸도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했던 방식이 그대로 중국에도 먹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쇼핑하고 성형하고 이 2가지가 목적이에요. 쇼핑 가면 한꺼번에 명품백 여기서 여기까지 싸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싹쓸이해서 가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명동 거리에 나가면은 이 붕대 감고 다니는 사람은 100% 중국 사람들이에요. 성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형해도 성형하면 못 나가지.
이걸 다 이제 완벽하게 될 것이 될 때까지는 가능한 사람들 안 만나야 돼. 이게 수술했다는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타국이니까 얼마든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딱 보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나라였어요. 외형에 치우친 나라. 물론 외형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에 근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1억 3천만 원짜리 가방, 진짜 가방의 가격은 1억 3천만 원인데 이걸 유명한 뭐 배우, 정치인 부인들, 대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짜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1,300만 원이래. 가방 하나가 10분의 1인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억 3천을 줘야 될 가방을 1,300만 원밖에 안 주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짝퉁인데 그 사람들도 짝퉁을 알고 샀다는 게 문제는. 가짜인지 알고 샀다는 겁니다. 자, 이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여사님들 아마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가하면 못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따님이나 며느님들 한번 들고 오는 가방 한번 슬쩍 보세요. 다 메이커 없는 가방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해. 우리나라 여자라면 다 좋아해. 남자도 이런 데 좋아하는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명품은 뭐 때문에 명품이 됩니까?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가방이 아주 본때가 있어. 멋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질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명품 가방은 실증 날 때 되면 중고 상품으로 팔아도 절반 가격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명품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명품이 지금 제가 말한 특징이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멋지다, 하나는 질이 좋다. 요게 명품을 좌우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제품에도 스티커 하나가 붙으면 명품이 되고 안 되고 가는데 사람에게는 그게 없겠습니까? 사람도 있죠.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지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영화 보면 두 노인네가 이 지금과 같이 이제 낙엽 지고 가을이 이 단풍이 물드는 그런 가로수길을 두 노인네가 손잡고 다 걸어가는 어떤 영화의 장면 같은 그 그림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왜? 그게 아주 멋지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교육시켜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마음에 느끼는 거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누가 늙어서 손잡고 걸어갑니까?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근데 그게 있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그 행복한 모습이 그냥 이루어졌겠냐고요.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아주 좋은 치매, 아주 나쁜 치매. 이 두 가지가 나타나. 나쁜 치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치매예요. 벽에다가 뭐 바르는 이런 치매가 나쁜 치매예요. 그리고 막 화내고 막 밥 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나쁜 치매예요. 좋은 치매는 여기 가서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있고 같이 손잡고 산책하면 산책한 대로 있고 화도 안 내고 늘 웃는 치매. 이건 어디서 생겨날까?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치매에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야지. 그래야 나이 들어서 나쁜 치매에 안 걸리고 사람들한테 치매에 걸려도 대접을 받아요. 결국은 뭐야? 삶의 반영인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쁜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든 제품이든 전부 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멋지게 늙어가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겉모습이 아니라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게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 장인이 잘 꾸며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타고난 본성이 있어요.
이 타고난 본성만으로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꾸며져야 돼. 우리 여사님들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시면서 화장 안 하고 거울 안 보고 나오셨어요? 다 거울 보고 화장 하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나 예쁘게 하려고 애쓰시죠. 그게 바로 외형을 꾸미는 거예요. 외형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가 초등학교 이 5학년부터 중학교 어린 애들이 화장하는 모습 가끔 봅니다. 근데 걔네들은 화장을 하면 자기들이 이뻐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피부는 화장을 안 했을 때 피부가 더 이쁜 나이야. 근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어떻게 화장을 해야 이뻐지는 나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나하고 어울리는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들이 보니까 얼굴이 하얀 게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나도 얼굴을 하얗게 그냥 많이 했는데 요 목은 다 까만 색으로 돼 있으면 어울리는 화장이겠어요? 안 되지. 내 피부와 어울리면서 잘 스며드는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인문학의 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고난 게 있지만 이 타고난 데다가 어울리는 것들을 잘 꾸며줘야 돼. 그래서 이 옷도 꾸밈의 하나고 얘도 꾸밈의 하나고 언어도 꾸밈의 하나고 형식인 거예요. 이 제품이 만약에 예쁘지 않았으면 질만 좋다고 해서 팔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핸드백은 반드시 질도 좋고 예뻤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명품 인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야 정말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야 저 사람이 내 롤모델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야? 내 외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쪽만 치우치지 마라. 꾸밈에만 치우치지도 말고 또 있는 것 그대로 이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옛날 어른들 그러죠. 결혼할 때만 해도 서로 좋아서 했는데 한 5년 10년 애들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 여자들이 몸빼 바지 입고 집에 가면은 뭐 양푼에다 밥 비벼 먹고 있고 이러면은 남자들이 좋아할까? 안 한다고 그러죠. 왜? 설령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꾸밀 거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꾸밀 거 꾸며. 그냥 이게 나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왜?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게 남자고 멋진 남자 좋아하는 게 여자. 이거는 동물의 근본이에요. 자, 장자, 노자나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장자하고 해시하고 이 거닐고 가다가 이 시냇가를 지나는데 물고기들이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 물고기들을 보고 야, 저 물고기들은 참 즐겁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던 해시가 친구죠. 장자 보고 야 인마 너는 저 물고기가 재밌는지 아닌지 너는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 거꾸로 야 인마 너는 그럼 너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왜 네가 또 평가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물고기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고기만 알겠지. 이 물고기들이 예쁜 미스 코리아가 그 옆으로 지나가면 물고기들이 다 고개 쳐들고 야 예쁘다 멋지다 라고 쳐다볼까요? 안 쳐다봐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인 거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이제 20대 한창 이제 중반 아이들이니까 남자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떤 배우자가 제일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니? 네 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럼 이제 남자애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하고 성격이 잘 맞아야 되는 사람이 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럼 한참 있다가 대답해요. 뭐라고? 이쁜 여자. 이게 남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싫겠어요. 다 좋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갑니다. 자, 근데 네 와이프가 아주 이뻐서 미스 코리아야. 근데 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해주고 저 이 개수대에 있는 그 음식물들이 썩어 나가고 그냥 아무데나 옷 벗어놓고 그러면 너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살죠. 네
네가 본 거는 바로 그거야. 외형적인 거야. 내면을 봐라. 예쁜 여자가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견도 버려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고 혼인을 하지, 그냥 예쁘다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도 그렇게 평가받는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외모에만 치중돼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들을 같이 어울려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춰라. 그게 분자다.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고 마음가짐, 본질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 그리고 너무 또 이 형식을 또 빼고 이 내면만 또 추구해서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공자가 나는 하얀 칼날도 밟을 수 있고 나는 막 100억 200억 주는 그런 이 뇌물도 사양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중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공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중용의 도를 지켜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치우쳐요. 중용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친애하기 때문에 치우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편벽된 마음을 갖고,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다고 해서 또 편벽된 마음을 갖는 거야. 누구나 이런 치우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치우치는 것을 치우치지 않게 해내는 게 바로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아마 이 단계가 공자께서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내린 결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시죠. 자, 첫 번째 그림은 이성에 빠져있는 요즘 그 만화 커트입니다. 사랑을 하는 젊은이들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 곰 두 마리가 힘싸움을 하고 있어요. 힘자랑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이 걸작이죠. 늙은 이 오랑우탄이 입, 손, 그것도 부족해서 발가락 사이에까지 과일을 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젊었을 때는 공자께서 이 사랑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성을 경계하라고 해요. 어느 정도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이제 뭐 권력도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자, 다 나와.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들을 갖죠. 그때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는 항상 탐욕을 경계해라. 우리 유림들을 제가 오랫동안 만나보면서 이거는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제가 이 공자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야, 왜 나이가 들으면은 좀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 작아져. 왜 그러지? 그건 바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자님 말씀처럼 공부를 하면 넓어지고 깊어질 텐데, 공자님의 향교에 출입한다고 하면서 공자님 말씀을 뒤로 밀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깊어지고 왜 넓어져야 되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없이 욕심만 부려요.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도 전라북도의 한 지역에서 지금 분규가 났어요. 향교에서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한쪽 전교님이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느냐? 공금을 써버린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도회 측에서, 유도 회장이 중심이 돼서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대신 고소는 안 하겠다. 대신 전교직을 물러나라. 그럼 물러났어요. 근데 그 전교 밑에 있었던 또 이제 이 부정교인가 뭐 그분이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또 전교를 선출해서 성명관에 올려버렸어요. 그 전교는 전직 전교
또 전직 전교를 했던, 2번이나 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2번 전교를 하고 횡령한 전교한테 물려주고 직무대행한테 갔다가 다시 2번 했던 전교를 또 끌어다가 전교를 시켜놓은 거야. 언제까지 전교하실까요? 그분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분이 계속 전교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핑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여기 신정교님 그만두시면 전교할 할 어른도 없으신가요? 우리 김 회장님 그만두시면 회장님 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결부돼? 돈이 결부돼. 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아까 말한 뇌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못 벗어나요. 연세가 드시면은 뭘 경계해라? 탐욕을 경계해라. 이게 바로 하나는 돈, 하나는 명예. 우리 유리 어른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제일 경계가 사실은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향교 나와서 점심 한 끼 사라고 해도 안 사는 어른들이 명예를 주겠다고 하면은 얼른 받으러 나오셔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어른들은 자꾸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스스로 겸손하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더니 정승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라고? 정승같이 쓰면 돼요. 그러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재산을, 제가 우리 유림 어른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끝까지 가지고 계십시오. 절대로 자녀들한테 나눠주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벌써 다 나눠줘 버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나눠주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찾아옵니다. 논밭 다 나눠주는 순간 끝납니다. 안 와요. 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제가 막말 같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주변에 80-90% 일어나고 있더라. 이건 우리에게도 탓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애들을 잘못 교육시킨 책임도 있어요.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이 미국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너무 급격하게 들어온 거야. 좀 정제돼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물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돈 있으시면 절대로 넘겨주시면 안 돼요. 꼭 가지고 계시다가 향교에 기부하거나 서원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모기지름을 통해서 다 쓰고 돌아가셔요. 그게 백변났습니다. 명심보감에도 나왔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자손들에게 물려줘봐요. 그게 소용있나? 아무 소용없어요.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자에게는 3가지 경계할 점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뭘 조심하는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혈기가 미정해. 아직 이 신체가 잘 완성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혈기가 미정한 거야. 그래서 계지재색, 경계함이 3개 있어. 즉 이성의 문제를 조심해라. 그 다음 급기장야,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방광에 왕성해. 그러니까 계지재 투, 경계함이 싸움에 있다. 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급기노야,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기세, 혈기가 이미 이제 약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급기, 계지재 득. 이제는 젊은 사람들하고 힘으로 싸워도 안 돼.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나이 높이는 거하고 벼슬 높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맹자가 높여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존중해줘야 될 대상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위. 대통령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이. 어찌됐든 우리는 장유 유서 속에서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분을 존중해주는 게 우리 동양의 근간입니다. 세 번째는 보세장민은 막의덕이라고 그래. 이 세상을 위해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이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지위를 뛰어넘는 게 바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나이가 어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 끊임없이 나이만 내세우는 우리 사회,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이
저기 저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젊은 애들 앞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존중받아야 되는데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놈아 일어나거라 이렇게 강요했을 때 그 어른이 욕을 얻어먹지 젊은이가 욕을 얻어먹지 않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와서 어르신 앉으십시오 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여유. 젊은이 고마워. 나는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자네 앉아가. 나는 그냥 서서 갈라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야. 저렇게 늙어야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 지팡이 가가지고 일어나라. 이 젊은 놈이 버릇없이 앉아가고 이러면 끝나. 그 노인 한 사람 때문에 노인 전체가 욕을 먹어요. 대체적으로 훌륭한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욕을 먹어요. 서울에서 노인들 욕 안 얻어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애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은 차비를 안 내고 타지 않습니까? 교통비가 면제가 되니까. 근데 그 혼잡한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막 끼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끼어 있어봐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시간을 피해서 타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게 얘기합니다. 그냥 택시 타시죠 어르신. 이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저 사람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가지고 보지 말자. 저들의 생각이 뭔지 알아야 우리도 대처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요즘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는 애들이 가방이 되게 커요. 그 가방을 뒤에다가 다 메고 다닙니다. 근데 이 가방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만 있어도 내가 걸어가는데 뭐가 있으면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가 있으니까 이쪽을 확 돌릴 때 이 뒤에 가까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가방에 누군가의 옷이 찢겨 나가는지 올이 터져 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들은 그 가방을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앞으로 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앞으로 매는 애들 보면 야 저 애는 생각이 있는 애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나름대로 최선의 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똑같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존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도 찾아가자.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신 만큼 내가 신체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내세우기보다 그것을 줄여갈 수 있는 거. 명예와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항상 우리 복간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주머니는 풀어라. 어른들 만났는데 가끔 직장에서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쟤는 맨날 입만 갖고 다녀. 쟤는 밥도 안 사. 맨날 남의 밥이 얻어먹고만 다녀. 이런 사람은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안 합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해놓고 돈은 딴 사람이 내게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하고 다니 철저하게 각자 개인이 돈을 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거나 아니면 그 모임의 대장인 사람 아니면 연장자 이런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또 늘 돈 내면 됩니까? 5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내야지. 그게 생각이 미쳐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보다 월급 많이 받으니까 맨날 밥값 내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 밥값 내다가 월급이 어디로 가겠어요? 생각이 상대방에게까지 미루어 갈 수 있는 거, 이게 공자님이 말한 축의급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달해라.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겠네. 내가 좋으면 이거 저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은 이미 겪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이 노년의 나이에 항상 경계할 점은 바로 욕심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낚는다고 하죠. 이 강태공이 이 옛 이야기에 따르면 80세에 벼슬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80세. 그럼 80세까지 계속 요즘 말로 하면 백수로 놀았던 거야.
저 낚시 바늘도 없는 강에 가서 낚시 들이고 앉아서 세월만 보냈던 거지. 근데 강태공이 거기서 세월만 보냈겠어요? 강태공은 뭐 학문도 보통이 아닙니다. 세월만 보냈겠어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이야. 근데 80세에 벼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울에 떵떵거리면서 나타나요. 옛날 우리 장원급제하면 어가 행렬하죠. 어사와 꺾고 말 타고 그 동네에 막 3일 동안 잔치 벌입니다. 그처럼 강태공이 겨우 나타나요. 근데 저 80세가 되도록 백수였던 강태공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부인이 강태공이 벼슬하기 전에 강태공하고 이혼을 합니다. 나 당신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이 무능하고 이 무능한 남편아. 그리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나가 살았어. 그 뒤에 벼슬을 하게 된 거예요. 강태공. 그래서 이 떵떵거리면서 나타났는데 옛날 부인이 저 뒤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일국의 재상이 돼서 나타났으니 엄청난 일인 거죠. 나중에 부인이 몰래 강태공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내가 옛날에 잘못했으니 다시 합합시다. 같이 또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태공이 어떻게 했겠어요? 항아리 하나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오시오.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강태공이 바닥에다가 내리쳤어요. 깨버렸습니다. 자, 줬어. 같이 삽시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여기 있는 물을 그대로 다시 항아리에 담으시오. 그럼 같이 살겠어.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죠. 한 번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저질러진 일들을 되돌리려고 하는데 말도 마찬가지죠. 한 번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들 많이 있죠. 야, 대표적인 실수가 뭘까? 이 물고기하고 똑같아. 이 물고기가 잡힌 이유는 뭘까요? 미끼를 물었으니까 잡히지. 미끼만 안 물었으면 이 물고기는 평생 자기 수명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면서 옛날에 왜 어른들이 청빙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더 높은 벼슬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3사에서 근무했던 청요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정치적인 자리고 청요직은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거야. 그래서 우리 문중의 어른들 중에 청요직에 있는 분들이나 청백리라고 녹선됐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게 우리 집의 자랑이지. 우리 집에 영의정 10명 배출했네. 뭐 배출했네. 이거는요 허울이야 허울. 그건 정치적 자리에 불과해. 청백리는 결국은 우리 실록에도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 미끼를 물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청와대에서 뭐 일개 행정관이 뭐 5천억이네 1조래 뭐 이걸 갖다 주무르는 뭐 위체 갖다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미끼를 물은 거야. 5천억이 진짜인지 뭐 50억인지는 모르지만 단돈 5억이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돈인 거지. 미끼를 무는 순간 어떻게 돼? 이건 마약이에요, 마약. 저 돈을 먹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뭐가 돼?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제가 한 20여 년 조금 더 됐나요? 그때 경상북도에서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어떤 향교의 전교님이 혼자서 13년을 한 거야. 우리 규정에는 전교 혼자 13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3년씩 3번 해도 9년밖에 안 돼. 그게 끝이야.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게 최대치야. 근데 어느 지역은 전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1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는 너무 빨라. 근데 이 3년씩 9년을 넘어서 13년을 한 노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을 관장님한테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직권으로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왜? 격리 서류나 장부나 갖고 오라고 해도 없어요. 13년 동안 격리 장부가 없어 향교에. 그러니까 그 노인네 때문에 향교에 장의도 없고 출입하는 회원도 없고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혼자서 그걸 한 거야. 그래서 그 어른을 잘라버렸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그 어른이 칼을 들고 저한테 왔어요. 소변관에. 최영갑이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
마음대로 하십시오. 노인네가 찌르겠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마음대로 하는 큰 소리 쳤죠. 근데 그런 데가 의외로 있더라. 그 노인이 한 대만 있는 게 충청남도 중에 하나는 18년 한 대가 있어요. 18년. 자, 우리 경남에도 저쪽에 동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18년 한 대하고 경남 저쪽은 사연이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아주 강한 유림들의 100%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들이 돈도 많지, 인격도 훌륭하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8년 간 건데, 여기는 다 쫓아내고 나 혼자 13년을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되겠냐? 결국 거기에 뭐가 있어? 돈. 결국 거기에도 돈이 있더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유혹이 많은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누가 돈에 대한 유혹 없겠습니까? 있죠. 조금 어려우면 빌려 쓰기도 하고, 좀 여유 있으면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뭔가 영향을 미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나 맹자의 사상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21세기의 시대는 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좋은 건 돈을 어떻게 다룰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돈을 받고 말고 해야 돼요. 공자나 맹자가 주유천하하면서 중국을 돌아다닐 때 어느 나라에 가서는 돈을 받고 어느 나라에 가서는 돈을 안 받고 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왜 이 나라에서 돈 받고 저 나라에 가서는 돈을 안 받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명분에 따라서 받는 거다. 명분에 따라서. 이 나라에서 돈을 줄 때는 선생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주변에 도적대들이 많으니까 호의 무사를 거느리십시오 하고 돈을 주니까 받은 거예요. 그래야 안전을 보장하니까. 근데 또 저 나라에 가서는 또 다른 이유로 명분을 대서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왕이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이 돈을 이만큼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받는 거예요. 주는데도 명분이 있고 받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게 의리예요. 맹자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필 할 리 있고 왜 수많은 것 중에 하필 이익을 얘기합니까? 이익을 얘기해도 이 이익을 공적으로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의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착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할 때는 절대로 혼자 하지 마라. 왜? 같이 해라. 같이 해.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행복하게 같이 나눠 먹으면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건 내가 혼자 먹었을 때 생기는 도둑질인 것이지 같이 나눠 먹을 때는 의다. 즉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의 위정자의 역할인 거예요. 어느 누구는 배고프고 있고 어느 누구는 저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고 있고 누구는 홀로 고독 싸우고 있는데 북한에다가 다 갖다 퍼주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북한에 퍼주자. 이거 좋아요. 퍼줍시다. 대신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 뒤에 퍼줍시다. 이게 공자고 이게 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퍼주면 안 되는 거야. 이익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이익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익이 진짜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또 뭐 잘못된 뇌물을 받았을 때 이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도 무수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저런 외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잘 배워서 실행하는 것, 그게 곧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오늘 저녁에도 또 끝나시고 나면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집에 가서 또 오늘 공부한 걸 한번 또 되새겨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우리 주변에 자기 부모 형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죠. 친구죠.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친구가 3명 있는가?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밤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줄 친구 3명. 쉽지 않으시죠? 3명 있는 분은 진짜 행복한 분이에요. 아니 부모님 위해서도 안 죽는데 어떻게 친구를 위해 죽어? 아니요, 실제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럼 내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거. 깊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공자는 유익한 친구가 있고 해로운 친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익한 친구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 요 3가지는 나한테 유익한 익자사무고, 나한테 손해나는 쪽은 한쪽으로 편벽된 사람. 그러니까 뭐 호호가 너무나 분명해서 이 사람이 너무 싫고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그 반대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사람, 결정력이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의 문제점, 골 결정력이 없다 그러죠. 골대 앞에 가서 우울증만 하다 끝나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까지 다 갔는데 결정을 못 내리면은 나머지 시간은 나 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자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자가 아니라 2번 생각하면 좋다. 제자한테 너무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공자가 야 2번이면 좋게, 너무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루같이 막 듣자마자 행동을 옮기는 그런 제자들한테는 공자가 뭐라 그러세요? 야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유부단한 친구들은 결코 도움이 못 된다라고 공자는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 우리 육아에서는 말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것은 뭐예요? 몸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따르지 못한다는 게 실천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실천력이 그 뒤로 가면 좋겠다. 옛날 어른들은 3가지 뿌리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무슨 뿌리요? 혀끝. 그 다음 뭐예요? 주먹. 그 다음에 붓끝. 이 3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글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 글로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이 입자사무, 손자사무는 물론 개인의 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친구 간에는 어떠해야 해야 되는가를 공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친구가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여행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우리 향교에 출입하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곡부 공자님 사당 있는 쪽에 여행을 가시는 거 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여행을 하셨을 때, 뭐 차를 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했을 때 보면은 다 달라요. 들어가는 가게가 다 다릅니다. 누님들은 들어가는 곳이 다 책방이나 이런 데를 찾으실 것이고, 차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닭이가 어디 있고 맛있는 차가 어딘지 보이차가 어디 있는지 그거 찾으러 다닐 것이고, 장사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 장사하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자기 삶의 범주 안에서 사물을 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문하는 친구 옆에는 학문하는 친구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걸 하는 친구 옆에는 그걸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뭘로 보여요? 동호회로 만나는 거예요. 동호인들로. 근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맹자께서는 사람의 직업, 공자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사람을 죽이는 화살을 만들 것이냐, 죽은 사람을 넣어서 땅에 묻게 해주는 관을 만들 것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사람 죽이는 화살,
그 사람이 뭐 사람 죽이고 싶어서 그 화단을 좋게 만들겠습니까? 직업이니까. 그 관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원해서 관을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식을 키웠던 것도 바로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주변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주변에 대해서 공자는 그래서 친구는 바로 이렇게 사귀라 라고 하십니다. 군자는 바로 글로써 글을 가지고 친구들을 모으는 겁니다. 학문을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가지고 자기의 인격, 어짐을 돕는 거다. 내가 인격이 부족하면 친구를 통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나쁜 친구 만나면은 내 어짐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나쁜 친구는 나한테 나쁜 영향만 미치니까. 그래서 학문을 하는 친구를 옆에 늘 둬라. 그래야 자기의 인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도 역시 이런 친구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손자 사무보다 입자 사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 수많은 분란들이 일어나죠. 두 개는 막 싸우고 맨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가는 대로, 어느 조직이나 전부 다 이런 나눔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나눔들 때문에 영조께서 성공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제발 싸움질 하지 마라. 이제는 군자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바라봐라. 이게 이 영조의 뜻이에요. 바로 공자께서 노묘에서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위는 비부주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사람 관계를 두루두루 사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소위는 어떻게 돼? 요리 편당 찍고 요리 편당 찍고 자꾸 사람들을 갈라놔. 그러니까 우리 어디 모임에도 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 모임에 안 나오시는 게 좋아요. 사람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붙여주려고 하는 사람, 모임을 자꾸 생명력을 불러넣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올바른 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군자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올바른 군자의 모습이다. 제나라 환공은 정말로 이 훌륭한 인물인데요. 이 환공은 춘추시대에 제나라를 첫 번째 패자국으로 만든 임금입니다. 근데 이 환공이 어느 날 선비들을 불러 모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광고를 낸 겁니다. 자, 능력 있고 뛰어난 재주 있는 사람들을 제가 돈을 주고 사겠어. 모이시오 하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왔어요. 환공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잘하시오? 저는 뭐 특별한 재주는 없는데 구구단은 아주 잘합니다. 항공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구구단은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닐까? 당신 그런 재주 가지고 어떻게 내 밑에서 밥 벌어먹고 살겠어? 이런 생각을 속으로 가졌겠죠. 이 구구단을 잘 외우는 사람이 황공을 꼬셔냅니다. 자, 임금 보시오. 내 능력은 비록 구구단밖에 못 외우는 능력인데 당신이 만약 나를 쓴다면, 나를 등용한다면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왔던 이곳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오. 왜? 하찮것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나를 썼는데 나보다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다 올 겁니다. 환공이 그 말을 들어줘요. 결국 훌륭한 사람은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은 결국 환공이란 얘기야. 그 하잘것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아들렸다고 합니다. 왜 환공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맞아요. 환공이 너무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봤자 환공의 능력에 내가 못 미치는데 거기 가서 뭐 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군주는 군주로서의 역할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군주가 모든 일 다 하면은 그건 군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의 정치는 무의이치라고 그러죠. 무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근데 다 들여져. 그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다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초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먹힐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안 먹혀요. 내 밑에 적재적소의 사람을 잘 쓰는가,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환공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 환공 밑에는 아주 훌륭한 재상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환공의 장점은 뭐냐? 군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즉 구구단 하나밖에 못 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재주가 없어. 구구단 잘 외우는 게 그 사람의 좋은 점이야, 아름다운 점이야. 그걸 들어준 거야, 완성시켜준 거예요. 이게 바로 군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의 악한 점을 완성시켜주지 않는 거야. 남의 악은 잘라버리고 선은 드날려주고, 이게 바로 군자의 역할이고 환공의 그런 역할이다. 근데 소위는 어때? 이런 모습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의 좋은 점 있으면 끌어내려. 남의 악함 있으면 어떻게 더 조장해. 요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장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억지로 성장시켜주는 게 조장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억지로 임금의 왕을 조장시키는 것, 이게 아주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우리 갈대가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계절입니다. 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람이 안 불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바람이 자꾸 불어요. 우리 군자와 소인의 관계도 바로 이 바람과 갈대의 관계다. 소인은 자기 혼자서 어찌할 수 없어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게 소인인 거예요. 그럼 그 바람의 역할이 하는 게 바로 누구야? 군자인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금년에는 무슨 옷이 유행하겠습니다 라고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아니, 금년 가지도 않았고 금년 이제 시작하는 연초에 금년의 유행은 이걸 겁니다. 어떤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결국 뭐야? 그 업계에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벌써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일반 사회에서 바로 군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대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공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군자지 덕은 풍이요, 소인지 덕은 초락.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초락, 풀이다. 그러니까 군자의 덕이 불면 풀은 어떻게 돼? 그 바람에 따라서 저절로 눕게 된다. 우리가 사회를 교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풍의 역할을 하는 게 풍의 역할. 바람과 같은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향교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또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하고 인문학 강좌를 하고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풀의 역할이 아니라 풍의 역할, 바람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모습들이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 사회에 우리가 교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 잘못된 것을 좋은 쪽으로, 나쁜 것을 옳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이 작은 소인의 역할이 아니라 큰 군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가지만 보셨는데요. 우리가 본 거는 이 두 가지 영역 속에 들어있죠. 자,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 자, 절반은 군자, 절반은 소인의 영역일까? 아니면 전부 나는 군자의 영역일까? 한번 잘 보십시오. 성실한 사람은 군자입니다.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소인에 가깝습니다. 남 탓하면 소인이고 내 탓하면 군자겠죠. 정의를 따르고 이익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말만 하고 마냐 실천을 하느냐,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자꾸 같아지는 동일성만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군자와 소인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두 가지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쪽의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가는 게 진정한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함양 안희 지역에는 이와 같이 훌륭한 인물들이 계시죠. 일두 선생이 어떻고 타경 선생이 어떻고 라는 이야기를 100번 1000번 외우면 뭐하겠습니까? 일두 선생님이 행하셨던 것, 저런 선비들이 걸었던 길,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 거기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만 모든 것들을 외우고 내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것, 이런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런 훌륭한 선비 분자들의 삶이 다시 이 시대에도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옛날 의병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나 혼자 살기 위해서는 숨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숨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안 숨어요? 목숨을 지켜서 지킬 가치가 있는 것,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국가든 부모든 자식이든 또는 공자가 말씀하신 인이든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이 밖에 나가면 예쁜 단풍들이 물들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예쁜 단풍들을 우리가 감상하고 보면서 나는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한번 이 네모칸을 채워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자, 저는 예전에는 이 계절을 별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없었어요. 조금 더 좋아한다면 이제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타서 제가 스케이트 선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좋았어요. 그냥 눈 오고 얼음 오고 하면 막 뛰어나가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가을이 좋아하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미 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을 단풍이 올해처럼 장마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 시절에는 단풍이 예쁘게 물들지를 않습니다. 풍파가 많으면 단풍도 예쁘질 않아요. 우리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단풍처럼 물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내와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말 예쁘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멋진 단풍처럼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마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단풍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떨어내요. 그리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껴입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더라. 이게 저는 우리 유교의 진정한 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소나무 같은 그런 늘 푸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벗어낼 수 있는 용기, 또 아름다움을 만들 때까지의 그 인내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마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위에서 어른들 또 우리 여사님들 특히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교님과 또 우리 원장님 그리고 회장님, 우리 부관장님도 두 분이나 오셨는데 우리 지역이 정말로 많은 우리 향교와 소원을 통해서 교화되고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